마켓과 ING 하기 10주차 강의, 제품과 가격 믹스 두 번째 강의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들어가기 전에 이제 브랜드하고 디지털 마케팅의 제품 관리를 조금 더 학습을 하겠는데요. 브랜드의 자산 가치, 전략적 브랜드 관리, 디지털 마케팅의 제품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1980년대 영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일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렛 세처 수상이 영국의 산업 중에서 금융산업을 좀 키워야겠다. 근데 금융 베이스는 좀 약하고 그래서 어떠한 사건을 기획을 했냐면요. 대차 대조표, 요즘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국제회계 기준에서 이름을 바꿨죠. 거기에 브랜드 가치를 수록하게 허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M&A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포함으로 해서 사고 회사를 브랜드와 함께 팔고자 하는 측에서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수록을 하고 회사나 브랜드를 사고자 하는 측의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해야지 싸게 인수를 하니까 굉장히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 2년여 걸쳐서 이 혼돈을 일부러 가져갔는데 결국은 런던이라는 곳을 어떠한 금융산업의 허브로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브랜드 가치를 재무상태표에 올리는 것, 수록하는 것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느냐?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과연 자산이라는 것을 창출하느냐? 마케팅은 돈을 갖다 쓰니까 비용밖에 안 되는데 과연 쓴 돈이 뭔가 존속적인 그러한 효과를 내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재무회계 관점에서의 마케팅의 자산 가치는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수록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소위 이러한 무형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회계상에서는 수록하기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현대 마케팅의 큰 관심과 주장은 마케팅의 모든 활동은 아니지만 특정 활동들은 기업의 중요한 무형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이슈가 브랜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하고 전략적 브랜드를 이 제품 쪽에서 소위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토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사건을 보였듯이 사실 그런 사건 이전에 마케팅에서 브랜드는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죠. 그러나 1980년대 소위 영국이 브랜드 가치를 회계상 무형자산 항목에 계상하면서부터 브랜드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재무적 접근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마케팅이 아니라 경영계에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90년대 그러한 관심에 맞춰서 아커라든지 켈러라는 학자들이 다시 과거의 연구 플러스 집대성해가지고 브랜드 자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케팅에서 정립을 했고요. 21세기 대에서는 이제 회사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브랜드가 진짜 소위 파워 브랜드나 브랜드 자산 가치가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관리 방안에 대한 모색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가치, 브랜드 자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식적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를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간단한 개념으로는요, 제품 가치 이외에 제품의 객관적 가치 이외에 브랜드 이름이 가져다주는 추가적인 가치를 우리가 브랜드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개념적으로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 프리미엄, 레버뉴 프리미엄이라는 소위 개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매출 프리미엄은 가격 프리미엄하고 점유율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되는데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동일한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같은 판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자산이 높은 브랜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 그게 가격 프리미엄의 개념이고요. 동일한 가격이라고 그러면은 소위 파워 브랜드가 그렇지 않은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많이 팔 수가 있다, 점유율 프리미엄.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레버뉴 프리미엄이 이렇게 플러스로 나왔을 때 우리가 브랜드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브랜드를 알려줬는데 오히려 덜 팔리는 경우나 더 비싸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브랜드 자산 가치가 제품의 객관적 가치보다도 아래에 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설문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전반적인 브랜드 에쿼티, 선호 기반의 측정치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특정 브랜드 X, 뭐 A, 그것을 구매를 하겠다. 다른 브랜드가 같은 특징을 가져도 아니면 더 거의 같은 좋은 브랜드가 있어도 나는 스틸 브랜드 X를 선호한다. 다르지 않다면 브랜드 X를 사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브랜드 자산 가치를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브랜드 자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관계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자산이라고 할 때는 제조업체하고 최종 고객하고의 관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브랜드 자산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한 관계가 또한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물건을 사는 유통점, 유통업하고 고객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체가 브랜드 자산을 키우는 데 있어서 최종 고객뿐만이 아니라 유통업이 자기네 제품의 플러스 알파가 되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유통점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소위 딜러에 대한 이벤트나 관리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를 간단히 알아보면 원래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말로 풀어놨습니다. 시그마 있고요. 브랜드 특유의 고객 효용의 썸이 우리가 브랜드 자산이다. 그럼 브랜드 특유의 고객 효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브랜드에 대해서 고객이 느끼는 총 효용, 토탈 유틸리티. 이거는 뭐냐면 경우에 있어서 소위 고객이 선택, 초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 초이스에서 뭐를 빼느냐? 브랜드 제품에 대한 객관적 효용을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을 잡아 빼고 잔존 가치가 플러스면 우리 브랜드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를 띄고 브랜드를 가리고 블라인드 제품 평가를 하게 했을 때 나오는 평가. 그렇죠? 그거보다 소위 초이스가 더 확률이 높으냐? 그러면 브랜드 자산이 높은 거고요. 아니면 낮은 겁니다. 자, 그럼 브랜드 자산에 대한 원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 자산이 생기느냐를 지금까지의 누적적인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면은 딱 세 가지 큰 원천 효과가 발견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는 보통 우리 그 신들의 뒤에 있는 이러한 헤일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고 선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헤일로 역할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제품 특성을 헤일로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떠한 특정 자동차 브랜드를 사랑을 하면 자동차의 엔진 소리나 문 닫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하는 거고요. 똑같은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이라고 해도 그 브랜드를 내가 싫어하면은 굉장히 똑같은 물리적 소리라도 문 닫고 닫으면서 나오는 게 삐걱거린다든지 엔진 소리가 왜 이렇게 안 좋다든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스페시픽한 특성에 미치는 영향.
그 후광 효과가 굉장히 큰 원천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거 말고 나는 이 브랜드를 그냥 믿을 수 있어. 이성이죠. 좌뇌, 브랜드 트러스트, 브랜드 신뢰라고도 합니다. 또 운의 활동, 감성적, 브랜드 감정 내지는 브랜드 사랑이라고도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브랜드 좋으면 뭐가 좋아요? 그냥 좋다니까. 사랑스러워. 그리고 끝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포괄적 효과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자 자산의 전이 효과. 유통점이 파워풀한 유통점이 그 브랜드하고 붙어서 같이 했을 때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죠. 현재는 후광 효과, 그 다음에 포괄적 효과, 유통업자 자산의 전이 효과가 브랜드 자산의 원천이 되면서 브랜드 자산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브랜드 자산의 개념을 알아봤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고객 관점에서는 결국은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뭘 알아야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도가 첫 번째고요. 필수 조건, 필요 조건이고 두 번째, 뭘 좀 알고 나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를 평가할 때는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를 평가하는 차원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와 어떠한 이미지 연상 요소하고의 강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좋고 나쁜 거를 논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미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강도가 일단 떠오르는 연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연상 요소의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호불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호감을 얘기할 수 있고 보통 강도하고 호감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고요. 더 플러스 알파는 뭐냐? 떠오른 연상 요소의 내용이 다른 브랜드 대비 뭔가 독특한 게 있느냐. 그래서 영어로 좀 쉽게 기억하면은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strong, favorable and unique image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파워 브랜드는 strong, favorable, unique image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는 브랜드들, 파워가 있는 브랜드들은 strong and favorable brand.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유니크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P, POD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POD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많은 실무에서도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브랜드 정체성하고 브랜드 이미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브랜드 정체성은 뭐냐면은 기업이 원하는 목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비슷한 용어들이 많지만 목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정체성, 영어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그 자체는 뭐냐? 결과다.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간결하게 브랜드 관리를 생각하면은 목표 브랜드 이미지가 나쁜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 부분을 확장을 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브랜드 정체성이랑 합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브랜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체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일관된 방향으로 관리하면서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목표 이미지 쪽으로 오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브랜드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문에서 발견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전략적 브랜드 관리는 결국 기획, 실행, 성과평가, 플랜 두 C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많은 센싱, 환경 분석하고 STP 전략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하는 게 플래닝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건축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하고 있는 스트롱 페이버블 브랜드의 목표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독일 자동차 같은 3사 같은 경우는 A사, B사, MB사가 나름대로 브랜드 이미지 목표로 하는 키 컨셉이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딱 명확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브랜드들도 이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그게 플랜이고요. 두에서는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두는 사실은 기업의 모든 활동이 브랜드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마케팅 관점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프레임 자체는 저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다.
일단 제일 밑에 보면 제품력 및 기술력 증진 관리. 일단은 브랜드 평가가 좋으려면은 제품력이 좋아야지 사실은 브랜드를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품력하고 기술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뭐 10년, 5년 뭐 산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고객이 만족을 느끼고 아, 옛날하고 달라졌네. 요새 중국 제품들도 보면 아, 옛날하고 달라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까지는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객 관계, 브랜드 명생, 그다음에 브랜드 성과라는 C, 성과 평가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마케팅의 역할 중에 하나가 외형적 브랜드 관리, 외향적. 그러니까 뭐냐면 cosmetic brand management. 그러니까 화장을 잘 하면은 그 화장에 대한 대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듯이 cosmetic brand management는 쇼컷으로 브랜드를 좀 좋게 명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외형적인 브랜드 관리의 주요 수단들은 뭐가 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브랜드 요소 관리라고 합니다. 요소라고 하는 것은 브랜드 이름도 막 지으면 안 되고요. 굉장히 신경 써서 져야 되는 거고 로고, 심볼, 캐릭터, 슬로건, 그 다음에 징글, 음악까지 굉장히 요새는 신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가 브랜드 레버리지 관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를 레버리지를 얘기했느냐. 브랜드 파워를 빨리 키우려는 지름길 활동이나 한국 개념으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비빌 언덕. 그러니까 뭘 좀 비벼야 되는데 어디에다 비비고 싶느냐. 기업 브랜드를 크게 만들어 놓고 제품 브랜드를 거기에다가 기업 브랜드에다가 기대거나 아니면 메이드 인 어디라는 원산지 효과에 기대거나 아니면 유통점 파워나 유통점 이미지에 기대거나 다른 브랜드하고 제휴를 하면서 기대거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난 한 5년간 열심히 투자했던 게 뭐냐면 스포츠 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 기업은 올림픽, 모 기업은 월드컵 이런 식으로 스판이 들어가서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브랜드를 빨리 지름길적으로 좀 브랜드 어웨어니스를 키웠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판촉 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 활동을 잘하는 것이 외형적 브랜드 관리고요. 제품력 및 기술력 증진 관리는 기업이 일단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부 자원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래서 R&D와 M&A를 통해서 이러한 수단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업 관리 활동을 얘기를 한다. 특히 R&D하고 생산 등 제품 관련 부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성과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브랜드 관리의 C, 성과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전략적 브랜드 관리를 알아봤고요. 디지털 마케팅의 제품 관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들을 집대성한 거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트렌드는 디지털 상품은 디지털로 마케팅 된다. 디지털 상품은 유형 제품이 아니라요. 소프트웨어나 음악, 책,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상품 자체가 디지털로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상품인데 여기는 뭐 오프라인 유통 경로가 이미 대체가 됐다고 봐야 되죠. 전부 디지털로 일어나고 있고요. 유형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이 점차 대체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인터넷 가면 무조건 싸지느냐. 정보 탐색 비용이 낮아져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탐색하는 비용이 낮아져서 확실히 쌀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는 굉장히 혼재된 결과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디지털 굿, 모 백과사전 사례처럼 소위 디지털 상품이 유형제로 있었던 것은 다 대체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탐색제는 디지털 마케팅, 경험제는 디지털 정보 제공. 탐색제는 물건을 딱 보기만 해도 우리가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탐색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인터넷, 모바일, 정보 수집, 구매 전부 이쪽으로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경험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경로가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좀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전환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인터넷 경로가 소위 정보를 잘 제공을 해줘야 된다. 실제 구매 행동은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루밍이라는 얘기는 오프라인 가가지고 좀 경험하고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고 요새는 역쇼루밍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에서 탐색하고 실제 구매는 오프라인 가서 구매하는 얘기들. 요새는 또 무슨 말도 쓰냐면요. 모루미라는 말도 씁니다. 모는 모바일의 약자를 가지고 오프라인 보고 모바일에서 그냥 구매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경험제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매품, 쇼핑굿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제품, 편의품도 디지털 마케팅이 가능하고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 모바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 탐색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편의품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로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미끼 상품인데 대표적인 상품이 기저귀 상품이에요. 거의 모바일로 거의 90% 이상이 다 모바일로 기저귀가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인터넷 모바일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미끼 상품은 좀 예외이겠지만 비가격적 요소, 그러니까 좀 차별화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미래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차별화 인터넷에서 모바일에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왜?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 분산을 봤더니 오프라인 못지않게 가격 분산, 가격이 높은 데 있고 싼 데가 있고 퍼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뭐냐? 온라인 시장에서도 차별화라는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 연구가 온라인에서 상품 관련 변수로 상품의 특이성, 와인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상점 간에 그 와인들의 비교 정보를 제공을 해도 독특한 와인 자체는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매됨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에서도 차별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트렌드는 뭐냐? 과거에 비해서 뭐냐면 기술들이 얘기가 되고 이거를 모듈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소비자가 그다음에 뭘 원하는지 알려주고 해서 옛날엔 대량 생산을 하고 그냥 파는 모델이었으면은 지금 점차 어떻게 변한다고 보시면 되냐면 주문형 생산으로 맞춤화를 해서 주는 것도 가능한 그러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품 구성과 옵션을 선택해서 주문하는 시스템이 고객 선호에 부응을 하고 기술 발전이 이러한 생산 시스템, 주문형 생산 시스템이 사실은 좋긴 좋지만 지금까지 못했던 게 원가가 비싸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서 못했는데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 브랜드 관리하고 디지털 마케팅의 제품 관리에서는 브랜드의 자산 가치, 그 역사,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브랜드 자산의 원천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브랜드 관리의 플랜 두 C, 그래서 마켓 센싱과 브랜드 포트폴리오 건축 전략, 목표 브랜드 이미지와 포지셔닝, 그 다음에 외형적 코스메틱 브랜드 관리하고 제품력 및 기술력 증진 관리, 브랜드 성과 관리를 살펴봤고 디지털 마케팅의 제품 관리는 지금까지의 누적적인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디지털로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고 디지털에서도 차별화가 중요하고 주분 생산 마케팅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점들을 주요 학습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